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의 발견 MC 박광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재생 산업 중 태양광 산업 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의 발견은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핫한 기업인 테슬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며 글로벌 유틸리티 회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V2G 기술이 활발해진다면 테슬라의 자동차가 ESS처럼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00만 대 누적 판매 기준으로 60GW의 발전 용량을 이미 보유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략 원전 한 개의 발전 용량을 1GW로 잡는 만큼 이미 테슬라는 원전 60기 수준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생각하실 때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제조업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한 글로벌 신재생 기업들이 추구하는 유통, 판매, 관리 등 총괄하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과 두 번째, 중국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업스트림 태양광 관련 제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두 가지 축 중 첫 번째 포인트인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꿈꾸고 있는 기업, 미국의 넥스트에라 에너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기업을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최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국전력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태인 FPL을 중심으로 해서 걸프파워 컴퍼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회사인 니어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사업 비중이 한 10% 정도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태양광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태양광 비중이 뭐 원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풍력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 부분의 성장성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동산의 태양광 부분의 빠른 성장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800에서 5,600메가와트급의 수주가 있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면은 2023년에서 2024년 신규로 7,000에서 8,800메가와트의 이제 전기를 수주를 받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고 하면 이 태양광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현재는 적지만 향후 이제 성장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태양광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이 지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바이든 정부가 이 태양광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알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이 신재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천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파리기후 협약 탈퇴하고 뭐 친환경보다는 비친환경적인 이미지는 강했잖아요. 근데 바이든 하면 당연히 친환경, 시그니처 정책이잖아요. 사실 중국이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정책적으로 미뤄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 기억해보면 2009년도에서 2011년도 뭐 이렇게 금융위기라든지 유럽발 재정위기 겪으면서 효율성의 문제로 보조금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관련된 성장성이 좀 그렇죠. 둔화됐었죠.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둔화가 됐는데 이어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주게 되거든요. 이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현재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친환경 산업 혹은 태양광 산업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잘했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책의 지원이 중요하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을 보시면은 10년 동안 4천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투자를 들어가기로 했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5년 이내 5억 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EIA 기준으로 2019년 기준을 보면은 전 미국의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봤을 때 17% 수준이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그 중에서 40%가 이제 바람, 풍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친환경에서 태양광 부분을 키워주겠다 하면은 아직도 그만큼 성장폭이 더 크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끊임없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렇죠. 지금 근데 현재 미국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넥스트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바이든 정권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태계라는 것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부터 저장, 그리고 유통까지 모두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한파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텍사스 지역에서 지금 한파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롯데케미컬의 공장들이 좀 전기를 그렇죠. 공급받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반도체 수급도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냉정하게 딱 봤을 때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효율성 부분인데 이 효율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만큼 저장 시스템, 즉 ESS라든지 P2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동사가 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재밌는 게 이번에 2020년도 4분기에 단독 기준으로 했을 때 75MW짜리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주가 됨으로써 총 400MW급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즉, 전 세계 가장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스토리지까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굉장히 좀 클리어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산, 저장 단계까지. 근데 향후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수소를 연계해서 이 저장 시스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 P2G라고 부르는데 아시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순 수출국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P2G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효율성 부분이었는데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가 사실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하면 100이 필요하다면 100을 생산하지 않거든요. 110, 115를 생산을 해가지고 남는 에너지, 즉 단전이 되지 않게 버려지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 부르는데 이 유효 전력은 사실 버려지는 에너지다 보니까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남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수전해서 이 수전에 한 거 가지고 수소를 발생을 시켜서 일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버려지는 전력 없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가 이런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이런 방금 넥스트라 에너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의 생산, 그다음에 저장, 유통의 이 모든 단계가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태양광 산업의 한 가지 축인 이 에너지 플랫폼 기업 내에 주요한 플레이어인 넥스트라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 이 현재 산업 내에서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사실 있지는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향후 관련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이 등장할 때 저희가 이 해당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폭넓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태양광 산업의 두 번째 축인 업스트림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김명규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태양광 업스트림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이 산업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꽉 잡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네네.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업스트림 태양광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과 비중국 기업, 해외 기업들이랑 이 격차가 이미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해외 업체들이 중국 기업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장 지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장 지역에 태양광 업체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중국에서 신장 지역이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위치가 중국의 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이 하기에 좀 최적화된 지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신장 지역이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업스트림 대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폴리실리콘의 생산 원가 중에서 그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저렴을 해야 되고, 이 전기료가 저렴한 이점이 있어서 신장 지역에 중국의 태양광 업스트림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신장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 이외에도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비신장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신장 지역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네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런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네. 좀 올해 수요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가 550메가와트급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 들어갔던 게 880만 장이라고. 880만 장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올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될 예상치가 170에서 180기가와트예요. 아까 전에 2015년 모하비 사막에 550메가와트였는데 네. 올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네. 총 설치량이 네. 대략 170에서 180기가와트라는 네. 거죠. 이건 뭐 그만큼 비교가 안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태양광 재료들이 들어갈 거고, 중국에 이 재료를 잘 만드는 업체, 즉 업스트림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신장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 네. 업체는 어떤 업체를 저희가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 중에서 대표되는 업체가 이제 통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통이라는 업체가 1992년에 설립된 업체예요. 처음에는 수산업 양식, 수산업이요? 수산업 양식이라 그 사료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본격적으로 태양광 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을 하고요. 올해 폴리실리콘 전 세계 캐파 1위. 약 보니까 한 26% 정도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측면에서 지금 1위 업체로 올라섰고요.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수산업이 한 50%, 폴리실리콘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태양광 쪽 부분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사실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수산업으로 시작한 회사가 2016년에 태양광 업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네. 그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1위를 하고 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도 폴리실리콘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OCI, 그 다음에 네. 뭐 한화, 예. 마찬가지로 뭐 또 다른 기업도 있었는데 2018년 중반부터 2020년 초까지 사실 관련된 사업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네, 네. 근데 도대체 통이라는 기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폴리실리콘이 사실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값싸게, 누구보다 값싸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리실리콘에서 가장 원료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전기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 중국 업체가 한국 업체보다 월등히 앞설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중국 업체들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게 통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비용에서 네. 전기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기료가 싼 중국의 내에서의 업체들만의 이제 사실 경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에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경험했듯이 네, 네, 이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적자를 엄청 많이 봤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만약에 그 증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비슷한 현상이 좀 반복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좀 당연한데요. 과거에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올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설치 수요가 170에 180기가와트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폴리실리콘이 얼마나 필요하냐? 한 56만 톤에서 59만 톤 정도 필요할 것이다. 대략 60만 ton 정도 필요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만드는 웨이퍼 있죠. 네. 이 웨이퍼를 올해 증설되는 물량이 한 2까지 합치면 한 280기가와트 정도 돼요. 예. 이거를 다 돌렸을 때 폴리실리콘이 얼마나 필요하냐? 한 82만 톤 정도가 필요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네.
지금 원래 연에 필요한 전체적인 이제 태양광 발전 수요가 170에서 180기가와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 필요한 폴리실리콘은 약 한 60만 톤 정도이다. 네, 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업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올해 캐파를 생각해 보면 네, 필요한 그게 양이. 대략 폴리실리콘이 한 82만 톤 네, 가량을 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폴리실리콘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거를 만드는 업체들, 특히 통일같이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업체들은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와는 달리 폴리실리콘 업체가 소수로 지금 재편되고 있고 이게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가 함부로 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면 소수 업체로 과점화된 시장, 그리고 웨이퍼 증설 물량 대비 적은 공급량, 또 중국 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가 구조 등 사실 굉장히 생각해보면 심플하지만 네네.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을 이 통이라는 기업은 모두 갖추고 있는 네.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통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계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예, 바로 융기 실리콘 자재라는 기업입니다. 융기 실리콘 자재는 사실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웨이퍼 업체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융기 실리콘이 뭐 중국을 대표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태양광을 대표하는 업체로 올라섰는데요. 전 세계 순수 태양광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 1위 회사입니다. 약 70조 정도 되고요. 얘네가 웨이퍼 분야에서만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MS 마켓쉐어 25%를 차지하고요. 이 단결정 웨이퍼만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한 45% 정도를 차지한다. 그 말씀인 즉슨 태양광 셀, 이제 웨이퍼로 활용해서 만드는 게 셀이니까 네. 이 태양광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거의 뭐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고서는 못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뭐 웨이퍼 같은 경우에 중국산이 100%를 치면 96%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 웨이퍼를 쓰지 않고서는 셀을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웨이퍼 생산 단가 측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 수요량 대비 융기 실리콘, 중환 반도체, 진코 솔라 이 기업만이 가격을 충족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필요한 양에 대비해서 얘네들만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다른 기업들이 만드는 거는 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수의 업체로 계속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뭐 중국산 웨이퍼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융기 실리콘 자재는 뛰어난 원가 경쟁력으로 비용 경쟁력까지 갖췄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다만 그래도 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중국 업체가 굉장히 과점화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네. 근데 이 태양광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이제 헤게모니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네.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자급자족을 위해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네.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걸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태양광 웨이퍼 산업이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캐파 증설한 기업들이 가장 값싸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미 좀 과점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서 단기간에 기존 사업자들을 장악하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심플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의 특성 자체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좀 필요하고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련 산업의 성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이와 융기 실리콘 자재 모두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는 경제적인 혜자가 충분히 만들어진 모습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2부에서는 미국이 이 태양광 시장 내의 헤게모니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관련 전략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